자, 이제 간호관리 체계 모형이에요. 간호자가 들어가 있고 모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간호관리에서 나온 모형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빈출 문제, 당연히 간호학회에서, 간호 분야에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인 거고, 길리스는 간호관리 과정을 체계이론 관점으로 보고, 체계이론이다. 그러니까 시스템, 체계, 체제라고 하는데, 앞으로 체계이론, 체제이론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투입, 변환, 산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변환, 산출, 그 다음에 피드백, 다시 환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는 투입 요소들이 이제 간호관리 과정이 기획, 조직, 인사지휘, 통제인 전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 요소로 만들어진다. 그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환 과정에는 기능별로 뭔가 의사결정, 동기부여, 뭐 질관리, 조직변화 이런 관리 기능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요 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이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표를 보기 전에 이론들을 내용을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체계 모형이기 때문에 투입, 변환, 산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투입,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둘러싸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유입되는 것들을 투입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거는 그냥 자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그 조직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기본 깔고 가는 것들이죠. 이걸 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뭐다? 자원을 투입이라고 하는데 이 투입되는 자원에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는 겁니다. 크게는 자, 인적 자원은 이게 간호관리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생산자 투입 요소랑 소비자 투입 요소를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생산자 투입 요소는 간호 업무량, 우리가 투입하는 업무량 투입 요소, 간호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투입 요소로 보는 거고요. 간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 같은 것들도 생산자 입장에서의 투입되는 자원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소비자 투입 요소는 환자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환자의 중증도, 환자가 간호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지 간호 요구도 환자 입장에서 여기를 소비자 투입 요소라고 하고요. 자,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요소는 물자, 자금, 뭐 정보나 시간이나 건물 설계 이런 것들이 다 투입 요소 중에서도 물적 요소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전환 과정은 뭐다? 자, 관리 과정이다. 관리 과정이니까 어떤 단계? 기획, 조직, 인사지휘, 통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항상 의사결정,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우선 목표를 결정해야 돼요. 자, 목표를 결정한다는 것도 의사결정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의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의사결정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이 있는데 그중에 뭔가 선택해야 되죠. 그것도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재무관리, 그리고 시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모두 기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구조를 만들고, 직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 구조 안에서 어떤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조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죠. 자, 인적 자원 관리는 앞에서 나왔죠.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배치하는 확보관리, 교육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는 개발관리, 임금이라던가 후생복지와 관련된 보상관리, 그리고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가 들어가겠죠. 자, 지휘 단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를 따르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때야 돼요? 관리자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의 주장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주장 행동을 마련해야 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돼야 되고, 갈등도 관리가 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가 통제 단계에 들어가고요. 환자 안전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통제 단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파트 이제 2, 3, 4, 5 넘어가면 요 내용들을 그대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 자, 간호 업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간호 생산성이나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것, 환자들의 재원 일수, 직접적으로 간호가 얼마 정도 제공이 됐는지, 직접 간호 시간이나 환자나 간호사의 만족도, 간호 조직의 활성화 같은 것들을 산출 요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이 된다, 환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다음 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투입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전환 과정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 단계로 되돌려 보내져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투입 단계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적 투입 요소로는 뭔가 인력이라던가 뭐 인력 같은 것들,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들, 물자, 시설, 자금, 정보, 시간 같은 것들. 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투입 요소는 환자 중증도나 간호 요구도가 들어가죠. 자, 전환 과정에서는 참고로 여기 굉장히 빈출입니다. 요 간호 아까 얘기했죠. 간호관리 체계 모형 빈출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자, 간호관리 과정에는 이렇게 기획, 조직, 인사지휘, 조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에 조금씩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교재들마다 이런 구성표라던가 또 사례라던가 넣는 것들이 예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재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재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나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것들을 조금 편집을 해서 넣어드린 건데, 그래서 조금 내용들이 더 많아요. 자, 산출 요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기획 단계에서 뭐 기획하고 목표도 관리하고 의사결정, 시간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투입 요소에 시간이 들어갔는데 기획 과정에서 시간을 관리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투입 때는 우리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투입 요소지만,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획 단계, 전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시간에 대해서 하나 더 보면은 아까 그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뒤에 산출에 뭐가 있었냐면은 직접 간호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시간이 또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 관리의 어떤 뭐 근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투입되는 시간이 있는 거고, 시간을 관리하는 건 기획인 거고,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된, 직접적으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 시간, 그거는 산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이지만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투입일 수도 있고 전환 과정일 수도 있고 산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시간 해놓고 그냥 시간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냥 투입 요소로 보면 되고요.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나오면 전환 과정으로 보면 되고, 직접 제공된 간호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산출 요소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그 공무원 시험이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특히 전공 과목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간호 관리라는 게 행정학에다 간호를 접목시킨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간호학자마다 접목시키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분류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책마다 같은 이론인데 다르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거냐? 너 그렇다고 모든 교재를 비교 검토해서 어느 교재는 뭐라고 돼 있고 어느 교재는 뭐라고 돼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 수업할 때 되게 많이 해드릴 건데, 문제를 보고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서 얘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낸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도대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면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에 맞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 풀 때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호 여기 뭐 재무관리, 마케팅 같은 것들 들어가는 거고, 조직에는 조직 관리들 있고, 여기 간호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사에도 보시면은 간호 전달 체계를 적용한대요. 이렇게 둘 다 나와보니까 또 우리가 헷갈리지. 이건 뭐냐면은 조직 구조를 만들고, 우리가 간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간호부서 팀 너싱을 할 건지, 또는 뭐 기능적 분담을 할 건지, 뭐 차지 두고 액팅 둘 건지, 아니면은 전담 간호사를 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 체계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어떤 식으로 간호 전달 체계를 운영할 거야 라는 건 조직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 적용해서 사람들을 차지 널스로 두고
두고 액팅 널스를 두고 운영하는 거 있죠. 운영하는 거는 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고 직무, 우리가 평가하면은 통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직무, 그러니까 어떤 성과, 결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직무 수행하는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게 인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인사평가라고 하는 거죠. 자, 지휘의 리더십, 동기부여, 뭐 주장행동, 의사소통, 또 갈등관리,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 있고, 자, 통제에는 간호의 질이나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여기 전환 과정인 거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간호의 양, 질의 결과, 이걸 보는 건 산출이다라고 하는 거여서 질 관리는 통제이기 때문에 전환 과정이지만 제공된 서비스, 간호의 양과 간호의 질은 산출이다. 자, 만족도나 이직률, 재원 일수율, 뭐 조직 활성도, 직접 간호 시간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산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같은 내용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시험에 나오면 어디로 분류해야 돼요? 이게 항상 고민인 건데 항상 말하지만 이거를 딱딱 나눠서 어디에 넣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왜 투입 요소고 시간 관리가 왜 기획에 들어가고 직접 간호 시간이 왜 산출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까지 해서 넘어가고 요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투입에 여기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 그 길리스의 간호관리 체계 모형 중에서 투입 요소, 변환 요소, 산출 요소 구분하시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용 보시면은 우선 생산자 요소인데 직무 만족도, 간호 생산성. 자, 만족도 어때요? 만족도. 만족도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 만족도는 무조건 만족했어 못했어. 너의 간호 업무에 대한 만족했어 못했어. 이거 투입일까 결과일까? 결과예요. 환자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했냐 못했냐. 언제 물어봐요? 우리 만족도 조사 언제 해? 끝나고 하잖아. 병원 갔다 오면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카톡이 띄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재군에서 그 병원을 이제 뭐 어쩌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용하신 병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카톡 딱 오잖아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만족도, 간호 생산성, 결과에 요거는 산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환자의 중증도나 간호 요구도는 소비자 투입 요소라고 했고요. 자, 변환 과정에서는 의사결정이나 질관리 활동 같은 것들 들어가겠죠. 자, 산출 요소에는 이직률, 재원일수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1번이죠.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자, 간호관리의 목표. 자, 아까 간호관리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한다?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간호관리의 목표는 당연히 뭐예요? 간호관리의 목표는, 간호관리는 어떤 그냥 조직의 목표인 거지. 그러니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간호관리의 목표가 아니라 조직의 목표고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관리는 어떻게 잘해야 된다?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다음에 투입 대비 산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의 인력으로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좋겠죠. 많은 인력으로 적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자, 환자들의 회복률이 높으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생산성이라는 단어랑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조직 전체의 목표예요. 자,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래서 자원은 적게 쓰고 목표는 달성하는 게 생산성이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생산성이 있어 없어? 는 뭐예요? 자, 그만큼 투자해서 너 1,000만 원 들여서 그 사업했을 때 2천만 원 벌 수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였는데 500만 원밖에 못 벌어.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요. 생산성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게 돼요. 인풋분의 아웃풋. 우리가 원래 인풋분의 아웃풋은 효율성을 얘기할 때 인풋분의 아웃풋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산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생산성은 뭔가 조금 더 큰 거,
저 조직 전체적인 거. 효율성은 하나의 작은 사업 단위 하나하나에서 평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풋분의 아웃풋이다. 간호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라는 것을 간호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산출에 간호 생산성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바로 위에 보시면 3번 산출에 아웃풋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간호 생산성. 그래서 우리가 간호 인력과 시간과 물자와 예산을 들여서 얼만큼의 결과,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게 간호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산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단어, 그래서 최소 자원으로 최대 목표를 달성했는지 했다라고 했을 때 생산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효과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효과성과 효율성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자, 효과는 심플해요. 목표 달성했으면 효과 있는 거, 목표 달성 못했으면 효과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효과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설정된 목표분에 달성된 목표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5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어요. 근데 2달 동안 7kg를 뺐어. 목표를 초과했네? 아이 좋아라. 이렇게 된 거죠. 5kg 감량이 목표였는데 2kg 감량했어? 그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효과가 있었어, 없었어요?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5kg 빼려고 그랬는데 7kg를 뺐어요. 효과가 넘쳤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한 결과, 그 목적을 달성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결과, 그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대외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대외지향적이라고 해요. 자, 장기적인 측정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효율이랑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표에서 다시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효과성은 뭐다?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보는 게 효과성이다. 자, 그럼 효율성은 뭐냐?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에요. 아니, 아까 생산성이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면서요. 효율성도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에요. 효율성이 있으면은 생산성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산성은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성은 간호부 전체 예, 어떤 목표, 투입 대비 자원의 비율이라면 효율성은 우리 병동에서 내가 한 업무의 효율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작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효과가 목적, 결과, 대상, 대외지향적인 것, 장기적이다라고 했으면 효율성은 수단, 과정, 방법, 대내지향적, 단기적인 것이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효과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결과예요. 근데 효율성은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어떤 방법, 대책, 업무가 그 수단이 그 과정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소 자원으로 달성했느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 수단, 과정,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자, 대외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우리 결과물이 이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효과예요. 그래서 대외지향적이라면 효율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 효과, 내가 몸무게 5kg 빼려고 체중 5kg 빼려고 너 뭐 어떻게 했는데 나 2달 동안 거의 굶었어. 이런 거, 이 방법에 대한 거예요. 투입과 관련된 것들. 그렇기 때문에 대내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효과는요, 조금 더 장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런 거지. 내가 5kg를 감량해서 그거를 얼마 이상 유지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효과다라고 설정했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그 효율성은요, 투입되는 요소 대비 결과를 비교해요. 투입된 요소 대비. 자,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측정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보게 되는 게 효율성이다. 그래서 얼마의 비용을 실제 간호 활동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라는 개념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 용어들 가지고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생산성이랑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은 요 표.
이렇게 비교하는 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 내기가 편해요. 이런 2x2 테이블 딱 비교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게 주로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요약이에요. 자,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를 해보면, 자, 효과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낭비된다라는 거죠. 자, 효율성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모두 다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달성이 모두 요구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강조된다? 효과성이 아무래도 좀 더 강조되겠죠. 특히 간호관리는 우리가 비용에 좀 낭비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거는 간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있어서는요. 효과성과 효율성 중에서 뭐를 더? 효과가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효과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 효율성을 무시한다면 효과는 최대한으로 추구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이다,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자, 효과성은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측정한다. 그래서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가치적 개념이다, 가치 추구 개념이다, 가치적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다. 그래서 능률성, 경제성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성은 목적을 강조하죠. 목표를 달성했느냐에만 포커스를 둔다라면은 효율성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적절했느냐. 그래야 효율성이 있겠죠. 수단을 강조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은 결과만 보는 것, 그 목표라는 대상만 보는 것이라면 효율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방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효과성은 그래서 겉으로 나올 때 나 체중 몇 킬로 뺐어 라고 하는 결과, 대외지향적이라면 효율성은 나는 알자. 내가 스스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 대내지향적이다. 자, 여기 효과성은 조금 더 장기적 측정치라고 하고요. 효율성은 투입되는 그 과정을 중점에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측정치라고 해요. 자, 효과성은요, 해야 할 일, 목표예요. 자, 목표에 대한 수행 가치를 결정한다라면 목표를 달성했느냐라는 것, 효율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과정에 대한 거다. 그래서 효과성은 가치적 개념, 효율성은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자, 효과성과 효율성의 4가지 유형. 자, 이걸 굳이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나? 라는 내용이에요.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기도 하다. 그럼 자원을 잘 활용해서 목표를 잘 달성했다. 효과는 없는데 효율적이다. 자원은 낭비하지 않았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자, 효과는 있었는데 비효율적이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자원은 낭비했다. 자,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원은 낭비하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간호관리자로 넘어갑니다. 자, 우선 간호관리자의 유형인데 이거는 간호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그다음에 하위관리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병원을 생각했을 때 최고관리자는 누굴까? 간호조직 안에서. 뭐 간호부장님, 요즘 뭐 이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간호이사님, 간호부원장 있는 경우들도 있고 병원마다 조직 구조가 좀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간호부 대빵 제일 높은 사람이 최고관리자예요. 그럼 중간관리자는 누굴까요? 간호과장님, 간호차장님 이런 분들이 중간관리자가 될 거고, 하위관리자, 일선관리자 하면은 수쌤, 유닛 매니저, 수간호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차지 널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간호사, 유닛 매니저, 유엔 같은 경우는요 중간관리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하위관리자로 분류하기도 해요. 요거는 병원마다 달라요. 병원이 좀 큰 데는 그 수간호사 선생님 밑에 또 책임 간호사가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중간관리자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 없이 병원 규모가 적어서 그냥 수쌤 있고 나머지 간호사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하위관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최고관리자, 그럼 간호부장님, 간호부원장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간호부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 간호부 전체의 정책, 전략, 그래서 간호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큰 기획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환경 변화에도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간호 환경이, 의료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자, 우리 간호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간호부원장, 간호부장님, 뭐 간호이사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설정, 정책 개발, 전략 개발 같은 업무들을 한다.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과 관련된 걸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간호부, 최고 관리자인 거예요. 중간 관리자는 환경까지 고려하는 업무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간호부장님들이 이제 어떤 학술대회나 어떤 그 대한간호협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갔다 와서 다른 병원, 다른 간호부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더라, 우리도 좀 도입해보자, 이런 것들 가지고 오시잖아요. 자, 장기 목표와 전략 정책을 결정하고 중간 관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최고 관리자겠죠. 간호조직에서는 간호부원장, 간호본부장, 간호이사, 간호부장 등 이제 병원마다 조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양한 겁니다. 자, 다음 중간 관리자는요. 보통 우리가 간호과장님, 뭐 간호팀장님 요 급 정도, 뭐 간호차장 있는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간호 단위에, 그러니까 그 한 병동에 팀 리더, 책임 간호사나 팀 리더가 또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수간호사나 유닛 매니저가 중간 관리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병동에 팀 리더 또는 책임 간호사가 따로 없어요. 그럼 수간호사 밑에 관리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위 관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는 뭐 하냐? 앞에서 최고 관리자가 간호부장님이, 간호부원장님이 이제 결정한 그런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 전략,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집행하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 게 중간 관리자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니까 위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관리자도 지도 감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 관리자와 일선 관리자, 하위 관리자의 연결고리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 전략적 목표는 누가 세웠어요? 최고 관리자가 세웠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계획을 세우고 그 조직 안에, 하위 조직 안에서의 정책과 절차와 규칙을 마련한다. 그래서 그 조직의,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그 조직의 정책, 절차, 규정을 정한다. 자, 간호과장, 간호팀장, 자, 수간호사나 유닛 매니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선 관리자라고도 하고요. 하위 관리자라고도 해서 더 이상 내 밑에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위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팀 리더나 책임 간호사가 없는 경우에 수간호사 유닛 매니저가 하위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임상 코디네이터, 팀 리더, 사례 관리자, 책임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하위 관리자다. 그래서 임상 실무, 환자 간호 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우리 팀 구성원들이 있겠죠. 구성원들에 대해서 팀을 만들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위 관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나와요, 문제로. 뭐 어느 병원에서 최고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런 조직의 목표, 정책, 전략을 개발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업을 주로 맡는 사람은 누구냐? 최고 관리자, 뭐 이런 것들 문제로 나와요. 자, 간호관리자의 기능을 보시면, 그래서 최고관리자는 우리 기획조직 인사지휘 통제 중에서 최고관리자는 주로 어떤 업무 할까요? 그렇지, 기획하겠지. 내가 병동에서 기획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기획에 대한 기능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일선 관리자는 지휘 기능. 그러니까 우리 수간호사나 또는 책임 간호사가 누구 선생님이 가서 뭐 좀 해주시고요. 누구 선생님이 언제까지 뭐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지휘 기능을 주로 해요. 자, 통제 기능은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층과 관계없이 거의 같은 비율로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자, 조직 구조를 만들고 인사하는 기능은 이제 좀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조직 기능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에서 주로 하고요. 인사 기능은 최고 관리층이 조금 더 많이 한다. 근데 기획은 최고 관리자, 지휘는 일선 관리자가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안 보이네. 자, 이게 기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관리자가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일선관리자고 통제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자랑 일선관리자가 좀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사는 여기가 조금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다 나눌 필요 없이 중요한 거는 뭐다? 기획은 최고관리자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휘 같은 경우는 일선관리자가 좀 더 많이 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호관리자의 역할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약간 공부하기 귀찮은 내용? 약간의 단순 암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해도 좀 돼야 되고 하는 건데 시험 문제로는 꽤 많이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옵니다. 자, 이게 간호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행정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츠버그 되게 유명한 행정학자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자가 조직의 관리자가, 그러니까 행정가가 행정가로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제시한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대인관계 역할과 정보처리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로 구분을 했고요. 이제 대인관계의 세 가지, 정보처리의 세 가지, 의사결정의 네 가지 역할을 세분해서 나눠가지고 10개의 역할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건데 자, 하나씩 보시면은 우선 대인관계 역할. 대인관계는 말 그대로 밖에서 뭔가 사람을 대인관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건데 대인관계 역할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자 역할, 지도자 역할, 연결자 또는 섭외자 역할이라고 해요. 자, 조직의 대표예요. 그럼 식당 가서 누가 약간 그런 블랙 컨슈머로 진상 손님들 와가지고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잖아. 왜 사장 나오라 그래요? 네가 대장이니까, 네가 대표니까 이 가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네가 나와서 상대해 라는 거예요. 자, 대표자 역할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긴 관리자의 역할로 조직의 얼굴이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상 받으러 가? 대표가. 관리자가 가서 상 받고 또는 대표로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나 상징적인 기능, 조직의 얼굴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요구되는 약간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일. 그래서 상징적인 기능, 상징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기능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일이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표자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뭘 할까요? 부하 직원들을 지도하는 거겠죠. 지도자니까.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 우리 조직의 조직 구성원들, 자, 부하 직원들의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도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지도하고 업무 지시하고 동기부여도 시키고 이런 것들. 이게 지도자 역할이고요. 자, 연결자 역할 또는 섭외자 역할이라고 하는데 자, 섭외를 어디서 해와? 밖에 나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섭외하는 거예요. 섭외. 경쟁자나 조직 외부 사람들을 다루는 것을 연결자, 섭외자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밖에 가서 외부 사람과 만나서 뭔가 얻어오거나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오거나 이런 것들을 섭외자라고 불러요. 연결자, 섭외자. 자, 두 번째, 정보관리자 역할이 있습니다. 자, 현대로 넘어오면서 정보의 중요성 너무 중요하죠.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이제 이 과정에서는 정보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관련돼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니터 역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정보가 있어요. 전달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직원들,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직 구성원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을 전달자, 정보 공급자 역할이라고 하고 대변인 역할은 그 정보를 외부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를 조직 외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것을 대변인. 자,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모니터, 정보를 조직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거는 전달자, 그다음에 외부에다가 조직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주는 거는 대변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의사결정자 역할. 우리가 기획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역할들을 구분을 하는데 기업가 역할이라고도 하고요. 변화 촉진자 역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조직이 끊임없이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계속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고 가다 보면은 이 환경에서 도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를 창출하고 시도해야 된다. 관리자가. 자, 그래서 변화 촉진자 역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고충이 있다. 고충을 처리해줘야 된다. 자, 자원 배분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배분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자, 협상자는 자, 뭔가 그 의견이 예를 들어서 뭐 노사 협상이 필요하다. 그럴 때 간호부가 가장 큰 조직이니까 간호부장, 간호과장이 협상자로서 나가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의사결정자 역할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대인관계 역할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정보처리 역할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의사결정자 역할 아닌 거 골라라. 또는 어떤 설명해놓고 요 설명은 무슨 역할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뭐를 구분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큰 틀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죠. 우선 크게 우리가 대인관계, 정보처리, 의사결정자 역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정의, 큰 정의예요. 대정의 기억할게요. 그래서 큰 정의를 우리가 내려놨어요. 대정의. 자, 대정의에서 그래서 대는 뭐다? 대인관계 역할을 하는 거고, 정은 정보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정보관리 역할이고, 의는 의사결정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 딸린 애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배우 소지섭 알아요? 소지섭?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 안 해? 소지섭이 되게 대인배야. 대인배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지섭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는 뭐다? 자, 대인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다? 조직의 대표자,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예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해야 돼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시, 지도, 동기부여를 해야 되죠. 지도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람들을 모셔오든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 섭외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정보적 역할에는 자, 정보가 뭐니? 모니터요. 정보 뭐니? 전달해야지. 정보 전달이 대박이네. 비읍까지만. 대자가 많기 때문에 대만 외우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보 뭐니? 전달 대박. 이렇게 기억할게요. 정보 뭐니? 전달 대박. 그러면 정보적 역할에는 모니터 역할, 전달자 역할, 그리고 대박, 비읍자 들어가는 거 대변인 역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사 전달에 대해서는 자, 의사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우리 요즘 좀 의사들 때문에 한 2년 시끄러웠잖아요, 많이. 의사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도 해결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협상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암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뭘 외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만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얘는 대인관계 정보적, 그 다음에 의사전달 역할을 구분하고 외우는 게 되게 난해해.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놈이 그 놈 같아서 이런 거 외우는 게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 머리를 짜낸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게 해주려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돼, 안 돼? 어이없이 웃기라도 해줘야지 내가 또 열심히 만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리액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자, 크게 대정의. 자, 큰 정의여서 대는 대인관계 역할, 정은 정보적 역할, 의는
의사 전달 역할이다라고 했고요. 자, 대인관계 역할에서는 대지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는 대표자 역할을 하고요. 지는 지도자 역할, 섭은 섭외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정보모니 전달 대박이다. 이렇게 정보모니 전달 대박이다. 그래서 정보 모니터링 전달자 대변인 역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정보모니 전달 대박이다.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들 해봐야 돼. 해봐 빨리. 시작. 정보모니 전달 대박이다. 왜 시키냐면 제가 중학교 국사 선생님 이름은 생각 안 나.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게 시켰는데 아직도 기억나. 홍박박만 이렇게 했거든요. 홍지원, 박지원, 박재가를 그렇게 우리한테 외우겠어. 뭐 실용주의 뭐 하면서 홍지원, 홍박박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뭐 박지원이 박재가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홍대용이 저를 대용품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대. 아직도 기억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한테 계속 큰 소리로 따라하게 했어. 근데 안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정보모니 전달 대박이다.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의사가 변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리고 그래야 자원도 배분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좀 부끄러워.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잘 못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돼. 그래야 더 잘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사례가 나오는데 간호관리자 역할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역할에는 대지섭이라고 했어요. 대표자, 지도자, 연결자, 섭외자 역할이다라고 했고요. 자, 대표자로서는 여러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방문객 접객하고 부서 회의 참여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고, 자, 지도자 역할은 부하 직원들과 뭔가 의사 전달하고 동기부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 연결자 역할로서는 외부, 그러니까 간호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지지를 받고 무언가 자원을 얻어오고 협조를 받아오는 것을 섭외자, 연결자 역할이라고 했어요. 자, 정보모니 전달 대박이다. 정보자 관리 역할은 모니터, 전달자, 대변인 역할이다. 자, 그래서 모니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고서 검토하고 정보를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달자는 누구에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대변인은 조직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 외부에다가 알려주는 거여서 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이 나와서 맨날 브리핑 하잖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외부에 알려주는 거.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자 역할로는 의사가 변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자원 분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 촉진자를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다 변화 촉진자 역할인 거고, 자, 문제 해결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문제 해결자 역할이고, 자원 분배자 역할은 이제 자원 배분에 조직의 어떤 자원을 분배하는 건데, 내부 모집 직원들에서 간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간호부 안에서 내부 채용 공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중환자실이라던가 또는 인공신장실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경력 간호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공신장실에 TO가 났어. 그러면은 그 간호부에서 그 내부 공고를 해요. 그래서 요구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자원 배분 분배제 역할에 해당이 되고요. 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도 간호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협상자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기가 조금 약간 칠맞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조금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겠다가 조금 보일 거예요. 자, A 간호사는 장기이식 병동 간호단위 관리자래요. 며칠 전에 실시한 간이식 최신 직연 보수 교육을 갔다 왔나 봐요. 관리자가. 그래서 거기에서 알게 된 최신 정보를 병동 간호사들에게 알려줬대요. 정보를 병동 간호사들에게 알려줬어요. 뭐 한 거예요? 이게 정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려준 거니까 전달자 역할이 되겠죠. 요거는 전달자 역할.
자, 그 다음에 간이식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타 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걸 도입한대요. 뭔가 새로운 걸 벤치마킹해서 도입한다?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변화 촉진자 얘기인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기업가. 두 개나 나왔네. 자, 관리자 역할 중에서 A 간호사의 역할을 해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2개는 찾았어요. 대표자랑 섭외자가 남았네. 그럼 다시 돌려봐야 돼. 자, 대표자는 뭐 하는 거?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고, 섭외자는 외부의 어떤 자원이나 협조를 요청해 오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병동 간호단위 관리자인데 최신 직연, 간이식의 최신 직연 보수 교육에 갔다 왔네요. 이건 어때요? 대표자로 넣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쵸? 근데 나머지 내용에서 섭외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대표로 참석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출제자는 이렇게 해서 이 보수교육을 갔다 온 것을 이 장기식병동 간호단위 관리자가 대표해서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대표자, 그럼 없는 건 뭐다? 섭외자가 없네. 그래서 대표자까지 있으니까 정답은 섭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민츠버그가 제시한 관리자 역할 중에서 정보적 역할. 자, 정보적 역할에는 뭐가 있다? 정보 모니 전달 대박이다. 그리고 모니터 역할, 그 다음에 전달자 역할, 대변인 역할. 3가지였죠. 벌써 다 외웠잖아, 그지? 다 외웠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모든 자원을 할당한대요. 자원 할당, 뭘까요? 자원 할당. 자원을 배분한대요. 자원을 나눠준대요. 자원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자원 배분. 자원 배분자, 자원 분배자 역할이 어디 있었지? 의사결정자 역할에 자원 배분자 역할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한다. 이건 뭐예요? 대표자. 우리 대표니까 사장 나오라 그래 하는 거죠? 대표자. 자, 그 다음에 외부인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성과를 알린다. 외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전달자, 외부에 알려주는 거는 대변인이라고 했죠. 자, 대변인은 정보적 역할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조직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얘는 뭘까요?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 해결자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변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협조를 구한다, 협상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결정자, 여기도 의사결정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첫 번째 나왔던 거, 대자에 나온 거, 대인관계. 그 다음에 대변인이 정보적 역할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문제를 보고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원별로 보면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당연히 다 틀려요. 거의 대부분 틀릴 거예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원별, 이 기본서에 있는 단원별 기출문제는 무슨 용도냐면 이 용도예요. 제가 지금 뭐 해드린 거예요? 문제를 맞춰가 아니라 이 이론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조금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맥락,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대인관계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오 해서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모니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단답식으로도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오니까 내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방향을 잡으라고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 맞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틀리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 문제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을 보고 요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간호관리자 기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